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 학습에서는 국제운송과 또 중요한 해상 선화증권, 즉 Bill of Lading 선화증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이란 사람이나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이동에 따른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의 운송만은 우리가 국제운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국제운송의 형태로서는 단독운송과 통운송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운송이라는 것은 해상 구간에서 혹은 내륙수로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해상 운송 구간이 있고, 그 다음 항공 운송, 그리고 철도와 도로 운송으로 대표되는 육상 운송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through transport라고 해서 통운송이 있습니다. 이 통운송은 단순 통운송과 복합 통운송으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통운송과 복합 운송은 동일한 개념으로 씁니다만은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복합운송은 통운송 속에 포함된다. 즉 복합운송은 상이한 두 종 이상의 운송으로 연결되는 것. 예를 들자면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순 통운송은 동종의 운송, 그러니까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 아니면 육상운송에서 육상운송,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운송 구간이 동종의 운송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통운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통운송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동종 또는 이종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이 되는 것을 전부 통운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복합운송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송 형태 및 운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은 주로 해상에서 소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해상 운송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송의 이 안전성이나 운송비의 저렴성 또는 대략 운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뭐 운송이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해상 운송은 크게 나누면은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선은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고, 부전기선은 트램프라고 합니다. ER이 없어도 되고 그냥 트램프 혹은 트램프라고 된 이 ER은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되어 있고, 전기선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 항로를 규칙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전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사전에 작성된 그 운임율표, 테리프라고 하는데, 그 공정 운임율표와 일정한 타임 스케줄 혹은 세일링 스케줄에 따라서 특정 루트를 왕복 운항하고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소량 화물이나 공산품 등의 일반 화물이나 포장 화물을 운송하며, 주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전기선과 달리 일정한 항로나 화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이 있을 때 또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서 불규칙한 운송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의미 그대로 부전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프 부전기선 운송이라고 하고, 이 전기선은 주로 이제 일반 좌파가 되고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이라 하기 때문에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래서 이 정기선에 의해서 우리가 발행되는 것은 소위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서 발행하는 서류는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부정기선은 주로 화물들이 이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일반 화물선 전용선, 이와 같이 원유, 석탄, 광석, 비료, 뭐 이와 같은 화물들, 이것을 우리가 벌크 카고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살화물 혹은 산화물이라 그래서 주로 벌크 카고가 중심이 되는 소위 이와 같은 화물을 취급하는 운항을 부정기선 운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기선은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데 비해서 부정기선은 용선 계약에 의해서 차트 파티, 소위 우리가 CP라 그러죠. 용선 계약에 의해서 용선 계약서가 발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로 이제 용선 계약서보다는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국제무역사에서도 해상 운송 6문제 중에서 거의 2문제 뭐 정도가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기선 운송에 있어서 우리가 계품 운송 계약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계품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화주, 즉 화물의 그 주인이죠. 그 화주는 해운 회사의 홈페이지나 혹은 해상 운송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여 세일링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일링 스케줄 혹은 타임 스케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화주가 직접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포워드라는 그 운송 주선인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운송 계약의 절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화주가 직접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CFR 혹은 뭐 CIF 계약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그 계약에서 정해진 선적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 다음 하는 것이 이제 shipping request, 우리가 보통 SR이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hipping request는 shipping의 S, 그 다음에 request의 R, 이래가 그냥 SR로 표시합니다. 그야말로 선적을 요청하는 것이죠. 즉 화주가 운송인에게 계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럼 이 shipping request를 하면은 이 요청에 대해서 선박회사, 즉 운송인이 승낙을 하는 것을 우리가 BN, 이건 BN으로 그대로 씁니다. shipping request를 SR로 쓰듯이 부킹 노트는 그냥 B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킹 노트를 상납하면은 소위 운송계약이 아닌 무역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을 소위 신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했다는 것으로서 부킹 노트를 발행하면 일단 운송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립을 하고 나면은 이 운송계약에 의해서 소위 화주는 물품을 선적한 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서 선화증권을 출력한다. 그러면 소위 이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BL이 발급된다 그랬는데, 요 부킹 노트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화증권이 발급되기 전에, 자,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나면은 그 다음 운송회사에서는 소위 본선의 선장 앞으로 선적 지시서를 일반적으로 내려보냅니다. shipping order라 그래서 선적 지시를 내려보내면은 요 선적 지시에 따라서
물품을 싣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MR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MR은 뭐의 약자냐 하면은 메이터스 리시터. 그러니까 이 메이터는 정확하게는 선박의 1등 항해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있는 1등 항해사가 shipping 오더에 따라서 물품을 싣고 나면 그 실었다 하는 소위 수치에 따른 정수죠. 그야말로 본선, 우리 본선 수지증이라 그러는데 그 본선 수지증을 발행하고 요 본선 수지증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차례 운송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shipping 리퀘스트에 부킹 노트, 그 다음에 shipping 오더, 그 다음에 메이터 리시터, 선화증권 순으로 발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소위 선화증권의 발급 절차도 어떤 경우에는 가끔 시험 문제로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기선 운송 계약은 계품 운송 계약에 의해서 선화증권이 발급되고 또 부정기선 운송은 용선 운송 계약에 의해서 그죠? 용선 운송 계약에 의해서 소위 용선 계약서가 발행됩니다. 즉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그 계약은 우리가 계품 운송 계약이라 하고 이 용선 운송 계약은 선박의 선주와 그리고 화주 사이에 두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그 용선 운송 계약 하에서 발행되는 것은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하지 않고 용선 계약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CP를 표시해갖고 차트 파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용선 운송 계약은 크게 나누면은 일부 용선과 전부 용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미 그대로 일부 용선이라는 것은 선박의 일부분만을 빌리는 것이고 전부 용선은 그 선박의 전부를 빌리는 계약을 전부 용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용선에는 우리가 그 운송인이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 선박의 사용을 허용하는 항해용선, 우리가 보이즈 차트 혹은 트립 차트를 해서 항해용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을 빌리는 기간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소위 선박을 소위 빌리는 것은 타임 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용선 혹은 정기용선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선박이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하여서 기간에 따라서 임차료를 정하고 선주로부터 선박만 빌려주는 거. 항해용선과 기간용선에 있어서 이 선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선주가 고용해서 선박을 항해구간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빌려주는 데 비해서 이 나용선은 선박만을 빌려준다. 우리가 이제 베어보트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었죠. 나자는 벌거벗을 나자라고. 그래서 베어보트 차트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임대차 계약이라 해서 디마이즈 차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선박이 리스 형태로 보통 선박을 빌려서 일정 기간 그 리스를 지불하면은 자기 소유로 넘어가는 장기 소위 용선 계약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베어보트에 비해 가지고 디마이즈 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선 계약, 그 부정기선 운송은 용선 계약에 의해서 용선 계약서가 발행되고 있다 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해상 운송의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이고 다음으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용선에 넘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가 봤던 이제 용선 계약에 의해서 용선 계약서가 발행되는 단계. 자, 그래서 이 용선 계약은 화주는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기 위하여 용선 중개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중개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개시장을 통해서 화물의 수량, 선적항, 양육항, 선적시기, 운임 등 모든 조건에 적합한 선박을 알선해 주도록 의뢰하는 용선계약의 중개 의뢰를 하면은 그 화주의 의뢰를 받은 브로커가 그 화주의 조건에 적합한 선박의 유물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무역계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조회하게 되면은 그 선사가 그 화주가 요구하는 제조건과 운항 세상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의 조건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화주에게 용선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소위 청약을 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억셉턴스 하면은 곧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것이 차트 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과정하고 차트 파티가 발행되는 과정하고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주 학습이 대상이 되는 것은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용선계약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화물 운송의 그 운송 도중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이 없이 일간 수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운송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의 운송을 다른 소위 운송 단위로 연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간 운송을 가능하게 하여서 하나의 어떤 운송에 있어서 어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또 한편으로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일종의 포장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사용한 운송을 우리는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컨테이너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학습한 인코텀스 그 11가지 조건 중에서도 해상 운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은 이와 같은 컨테이너 화물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운송의 혁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컨테이너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다음 신속성이라는 소위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운송 도구로서 국제적인 화물 수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컨테이너 운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경제성이라는 것은 보관비, 포장비, 인건비, 보험료 등등에서의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환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물품을 내렸다가 다시 싣는 재선적 이와 같은 시간을 획기적으로 소위 단축시키는 신속성.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죠. 그래서 그런 하역 작업상의 소위 위험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은 방금 뭐 경제성이라든지 신속성, 뭐 안전성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같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기타 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기타 설비들, 또 이 컨테이너 자체의 제작비 등에 의해서 초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이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소위 이용해서 적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이제 이쪽이 우리가 바다라고 본다면은 바다 쪽부터 바다 쪽에 이렇게 접해 있는 소위 선박이 접안을 하는 이 지역을 우리는 벌스, 암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장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이프런이라고 있습니다. 뭐 번역은 적양장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보면 타워 크레인을 보듯이 그 타워 크레인과 비슷하게 생긴 화물을 수평 수직으로 움직여서 선박에 싣는 이와 같은 크레인을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트리 크레인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에이프런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에이프런에서 이 겐트리 크레인이 닿아서 곧
소위 물품을 선적하거나 아니면 방금 선박에서 양육한 화물을 소위 적재하는 장소를 마샬링 야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샬링 야드.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마샬링 야드 외에 컨테이너 야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체는 보면 이 컨테이너 타물 전체를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스토리지 야드라 해서 이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보통 컨테이너를 정립해둔 그런 장소,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우리는 보통 컨테이너 야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 컨테이너 야드의 일부 여기 보면 우리가 CFS라는 공간이 있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해갖고 이것을 CF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CFS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은 보통 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화물을 우리는 FCL 화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가득 차서 한 하주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화물을 FCL 해서 풀 컨테이너 로드,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에 가득 찰 수 있는 화물을 FCL 화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FCL 화물이 이제 소위 적재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가 보통 CY라고 그러고, CFS는 무슨 장소냐 하면 여기 보면은 LCL 화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LCL 화물의 경우는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에서 FCL과 달리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는 화물, 가령 화주가 한 컨테이너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화물료가 이 컨테이너 운임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임당 컨테이너 하나당 운임이 책정이 되는데, 컨테이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화물을 적입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의 운임 전체를 지불하면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겠죠. 그래서 소위 이와 같은 이제 LCL 화물은 소위 LCL 화물끼리 하나의 컨테이너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화물을 수합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이와 같이 LCL 화물을 FCL화 시키는 장소를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보통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가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 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는 안 되겠죠. 컨테이너는 이렇게 그냥 야적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LCL 화물의 경우에는 끄집어내고 다시 적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천에 방치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고에서 이 화물을 LCL 화물을 FCL화 시키는 이런 장소를 우리는 C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테이너 운송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여기 나오는 LCL과 FCL의 개념, 그 다음에 CFS와 CY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라고 해서 어떻게 화물이 국제적으로 운송되는가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 LCL이나 FCL, 그 다음에 CFS, CY라는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운송의 형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통 여기 보면 게이트라고 있죠. 트레일러에 소위 이와 같이 컨테이너를 싣고 이렇게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이 컨테이너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 화물이 이런 슬롯이라 그래가지고 구역이 쫙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역에 어디에 이 화물을 가져가는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에 벌써 다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작업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이 화물은 그대로 자기가 가야 할 장소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 소위 우리가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어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 운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테이너 터미널, 과거에 소위 이제 이와 같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관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 나오는데 바다 쪽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배치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는 그 화물이 소위 LCL 화물인가 아니면은 FCL 화물인가에 따라서 이 집화 방식이나 운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나오는 FCL 화물이 FCL화되는, 즉 한 사람의 송화인의 물품이 적재되어서 목적지까지 한 사람의 수화인이 되는 소위 FCL 화물이 FCL화되어서 가는 소위 이와 같은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고 컨테이너의 신속성, 경제성, 안정성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CY2 CY 방식 혹은 도어 투 도어 방식, 왜냐하면 도어 투 도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출업자의 문간에서 수입업자의 문간까지 일간 운송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도어 투 도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그래서 운송 형태가 그야말로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서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운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송화인과 한 사람의 수화인의 FCL 화물이 운송해서 소위 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의 송화인,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한 명인데 현지에서 받아보는 수화인, 수입업자는 여러 명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각 수화인 A, 수화인 B, 수화인 C의 LCL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내면은 여기에 도착해서 소위 여기 보면 이제 디베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베닝. 우리가 컨테이너에 물건을 적입하는 것은 베닝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디베닝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각각의 소위 그 화주의 소위 화물로 분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ABC 화물로 다시 화물이 소위 적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디베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송화인의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각각의 소량 화물로서 수화인 ABC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컨테이너 운송 형태도 있고, 여러 명의 송화인의 물품이 목적지에 한 명의 수화인의 물건으로 가는 방식, 이건 우리가 이제 LCL to FCL 혹은 CFS to CY 혹은 포터 투 도어 방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화물이 한 사람의 소위 이제 수화인에 의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수출지에서 송화인은 다 다릅니다만 이 송화인의 LCL 화물을 FCL화 시켜서 그 CFS에서 LCL 화물을 FCL화 시켜서 소위 FCL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이 FCL 화물이 그대로 수화인에게 전달하는 이와 같은 방식도 있고, 마지막으로 CY2 CY 방식과 반대로 CFS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화인의 물품이 혼재되었어. 이걸 이제 혼재한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LCL 화물을 이렇게 FCL화 시켜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이 FCL 되죠. 한 컨테이너 물량이 되어서 소위 FCL 돼서 적재되고 가서 목적지에 다시 각각의 화주, 수화인 ABC의 화주의 물건으로 다시 적출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이것은 CFS에서 반드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CFS to CFS 또는 이것은 우리가 포터 투 포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안 소위 운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CFS to CF 혹은 LCL to LCL 이런 식의 운송 방식. 그래서 이 LCL과 FCL 혹은 CFS와 CY의 어떤 결합에 따라서 네 가지 수송 형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CFS, CY2 CY 방식이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이제 혼재되어서 가는 각각의 소위
상이한 송화인과 상이한 수화인에 의해서 운송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뭐 가령 한 사람의 송화인과 여러 명의 수화인, 또는 여러 명의 수화인과 한 사람의 송화인,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와 같은 CFS 방식이나 혹은 CY2, CY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고, 이와 같은 해상 운송이나 혹은 앞에서 봤듯이 이제 기타의 어떤 운송과 결합되는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그 복합 운송에 있어서 이 복합 운송의 개념과 복합 운송 루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해상, 육상, 항공과 같은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의 결합에 의한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어떤 단일의 운송 계약 하에서 그 화물의 운송을 다른 복수의 운송 수단을 결합해서 물품의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일관해서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행해지면 이것을 우리는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 해서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제 복합 운송이 소위 행해지기 위한 요건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 운송은 운송 책임의 단일성이라든지 단일 운임의 설정, 또는 복합 운송 정권의 발행, 또는 운송 방식의 다양성 등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송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제 복합 운송에서 운송 책임은 운송 범위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 운송인이 화주와 체결한 복합 운송 계약으로 커버되는 전 운송 과정에 걸쳐서 화물 운송상의 위험에 대해서 일원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서 이 복합 운송이 소위 일원적인 운송을 지는 것을 말하고, 이 전체 운송에 대해서 단일의 운송, 즉 육상, 해상, 육상 이와 같이 단 구간별로 운임을 나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운임으로서 설정된다는 것.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복합 운송 서류가 발행된다는 것. 왜냐하면 육상 운송 구간의 육상 운송 정권 따로, 해상 운송 정권 따로 이와 같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의 운송 서류에 의해서 단되는 것. 그리고 상이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물품이 운송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와 같은 복합 운송의 어떤 경로, 대표적인 것이 가령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 복합 운송 경로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이거는 뭐 SLB라든지 CLB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러시아 동부 쪽으로 소위 해상 운송이 되고, 이 해상 운송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 그럽니다. 랜드 브릿지는 그야말로 육교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육교처럼 이용해서 소위 연결되는 이런 구간을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 그러고, 여기도 보면 CLB가 있고 여기도 보면 CLB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CLB는 차이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소위 CLB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랜드 브릿지라 그래서 소위 이것은 중국 대륙 철도와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아직 우리한테는 거의 보편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차이나 랜드 브리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캐나다 랜드 브리지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그 아메리카 랜드 브리지와 달리 소위 우리 한국의 극동 지역에서 소위 캐나다 서부 쪽이죠. 캐나다 서부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소위 캐나다를 횡단하는 소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 쪽으로 연결될 때 이것을 우리 이제 캐나다 랜드 브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이용되고 있는 그 랜드 브리지는 대부분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라서 미국 미대륙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 쪽으로 물품이 건너가는. 그럼 저희 우리나라에서 갈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상 운송을 통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을 통과할 때는 육상 운송, 다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복합 운송 경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IPI라고 해서 Interior Point Intermode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마이크로 브리지 서비스라 그럽니다. 북미 동안까지 소위 이제 대부분 이 북미 동안까지 운송하는 미니 랜드 브리지와 달리 소위 미국 서부 쪽에 소위 가령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미국 내에 소위 내륙 지점까지 운송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복합 운송 경로는 IPI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I는 우리나라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미국 국내에 육상 운송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복합 운송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미니 랜드 브리지라 그랬는데 이 MLB라는 것은 미국 서부에서 다시 미국 동부나 아니면 멕시코만까지 소위 이제 해상에서 소위 육상 운송을 통해서 해상 구간까지 항구까지 연결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는 미니 랜드 브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브리지는 랜드 브리지인데 이렇게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동부까지 혹은 미국 남부 멕시코만까지 가는 요런 이제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연결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미니 랜드 브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대륙 뭐 아메리칸 랜드, 대표적인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방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타고 유럽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유럽으로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해상 운송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해륙 복합으로 갔을 때 기간이 더 짧게 운행이 된다 하는 거. 특히 요즘은 뭐 이 북극이 녹을 때 북극해로 해가 유럽으로 가는 운송 루트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해륙 복합 운송의 육상 경로고, 물론 해공 복합 운송도 있습니다. 해공 복합 운송도 이용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고가품, 주로 고가품의 경우에 사용되고, 주로 우리가 복합 운송하면 이와 같이 해상 운송 구간과 육상 운송 구간, 또 해상 운송 구간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복합 운송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송에 관한 개괄적인 거, 자 우리가 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것을 보자면 중요한 것은 선화증권이 무엇이며 용선 계약서가 뭐며, 또 해상 운송에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 그죠? 컨테이너 운송이 장점,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마지막으로 복합 운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해상 운송의 개괄적인 것을 마치고, 다음 시차에는 중요한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운송에서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화증권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실제 선화증권이 학습을 하고 나서 실제 선화증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